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김두월 교수님의 책 한국 경제사의 재해석, 식민지 시기 이 책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식민지 조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어쩌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이 어쩌면 당신이 갖고 있던 생각에 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볼 자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가장 어렵게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남성 행여 사망자들, 그분들의 키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공장 노동 생산성, 이게 언제부터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 수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좀 일변적인 통념들 있잖아요. 거기 한번 도전해보고 실제 숫자들이 뭘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부터 바로 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행여 사망자 평균 신장 말이에요. 신원 미상 사망자니까 사회 최빈곤층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데 1890년대 태어나신 분들 평균 키가 한 158.4cm인데 식민지 시기인 1910년대 출생자들은 오히려 160.2cm로 거의 1.8cm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조선총독부 관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 단순히 키가 컸다고 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유나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생물학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층만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양 상태나 질병 환경 같은 거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서도 식민지 기간 동안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 계층에서도 신체 발육 조건 자체는 조금 나아졌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수탈만 있었다는 그런 단선적인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복잡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랄까? 그렇군요. 기본적인 생존 환경의 변화 가능성, 흥미롭네요. 그럼 경제의 어떤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쪽은 어땠을까요? 보통 식민지 공업화하면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군수산업 필요성 때문에 본격화됐다 이렇게 많이들 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그 이전에도 공장 노동 생산성이 계속 늘었다는 거잖아요. 1913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1.4%씩이요? 맞습니다. 이 1930년 이전의 생산성 증가가 중요해요. 종종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에도 분명히 산업화의 동력이 있었다는 증거죠. 주로 기계 설비 같은 자본 투입이 늘어난 결과로 보긴 합니다만 더 주목할 점은 조선인이 소유한 공장들 있잖아요. 그 공장들의 생산성도 일본인 소유 공장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얘기는 조선인 기업가들은 그냥 농업 같은 전통 부문에 머물러 있고 일본 자본이 근대적인 공업 부문을 독점했다는 그런 시각, 그 이중 경제론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 데이터가 그런 이중경제론적인 시각에 좀 의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규모나 기술 수준에서 일본 자본과의 격차는 당연히 컸겠죠. 하지만 조선인 기업가들 역시 나름대로 기회를 찾고 뭐랄까 그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 침체만은 아니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제 주체인 회사 설립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된 이슈가 아주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회사 설립하려면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꽤 까다로웠죠. 근데 이게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적인 실체,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춘 회사를 세우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네, 그 결과로 법적으로 등기된 회사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19년에 한 해의 신설 회사가 143개였는데 1930년대 말이 되면 연간 700개가 넘게 설립될 정도였으니까요. 와, 엄청나게 늘었네요. 근데 혹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뭐랄까 유령 회사 같은 것도 많아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등기된 모든 회사가 다 활발하게 영업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휴면 회사도 꽤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법적인 회사,
라는 제도적인 틀 자체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회사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경험들이 쌓인 것이 해방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밑거름이 되었을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최하층민의 신장 변화 가능성, 또 1930년대 이전부터 나타난 생산성 증가, 그리고 조선인 기업의 성장이나 회사 수 증가 같은 것들이요. 이걸 보면 식민지 시기의 경제를 단순히 수탈, 정체, 이 한 단어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고통과 차별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변화나 성장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식민지 시기에 비록 제한적이고 좀 왜곡된 형태였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축적된 산업화 경험이나 기업 활동의 유산 같은 것들이요. 이게 해방 이후 한국 경제 발전 경로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당신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